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인공지능 반도체 최강국은 대만의 차지가 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가 열리는 대만을 찾아 인공지능 인프라 중심지 대만에 새로운 헤드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을 비롯해 인텔과 퀄컴 CEO 등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거물들이 대거 대만을 찾았지만 가까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패싱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아시아 인공지능 중심지 우리의 좀 희망 사항이기도 했는데 대만이 먼저 좀 가로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만의 인공지능 반도체 중심, 그러니까 주도권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후 2시, 우리 기준으로 오후 2시쯤에 이제 젠슨 황 CEO의 대만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이 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이제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별자리라는 이름의 최대 아시아 신사옥을 대만 타이베이에 짓기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아직 신규 사무소에 대해서는 뭐 투자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많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에 집중돼 있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설계 인프라를 TSMC가 위치한 대만에서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젠슨 황 CEO는 거대 AI 슈퍼컴퓨터를 대만에 구축하겠다고 발표도 했는데요. 네. 이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so today we're announcing that Foxconn, Taiwan, the Taiwanese government, NVIDIA, TSMC, we're going to build the first giant AI supercomputer here for the AI infrastructure and the AI ecosystem of Taiwan. Thank you. 네,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건물을 뭐 새롭게 올리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대만 정부가 저 안에 들어있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대만이 추진하는 국가 단위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엔비디아가 좀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칩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패키징까지 전반적인 인공지능 인프라를 대만에서 더욱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컴퓨텍스는 본래 이제 대만에서 컴퓨터 제조 부품 기업들이 전시를 하는 행사였는데 엔비디아와 함께 대만의 기업들,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엔비디아가 대만에 공을 들이는 이유, 지금도 실질적으로 대만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만에 있는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엔비디아도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만에 있는 밸류체인, 즉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치 사슬이 가장 크게 잘 구축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젠슨 황이 이미 지난해 컴퓨텍스 행사에서 5년 내에 대만에 R&D 디자인 센터를 건립을 해서 1000여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 GPU 칩을 만드는 TSMC 그리고 하드웨어를 다시 조립하는 폭스콘이 모두 대만에 있고 핵심 부품사도 모두 밀집해 있다는 게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혹은 견제하는 조치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좀 성능을 낮춘 H20 칩 수출이 좀 제재가 됐잖아요. 네. 이 규제에 새롭게 맞춰서 새로운 저성능 칩을 수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이 실제로 2023년에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19%에서 지난해 1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중국 화웨이 같은 AI 반도체 칩 GPU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어떤 보완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공지능 공약들이 쏟아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만의 부상과 우리의 처지가 바로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 기자, 오히려 젠슨 황이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들 몇 번이나 언급하나 이런 거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좀 씁쓸한 모습이 돼 버렸는데요. 젠슨 황이 오늘 기조연설에서 좀 삼성전자가 화면에 몇 번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HBM 관련 소식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6G 통신 AI에서도 이제 새롭게 차세대 통신 표준으로 6G가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협력사로서 파트너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강력한 우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부스를 직접 차리기도 했는데 광노정 CEO가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을 직접 지켜봤다는 목격담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2028년까지 엔비디아의 GPU 로드맵은 현재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는 블랙의 울트라를 상용화에 이어서 내년에는 HBM4가 탑재되는 루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HBM4의 승자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조금 더 잡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기술 경쟁을 모두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 21일에 젠슨 황이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를 펼치는데 지난해에도 여기서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HBM 쓸 거냐 이런 질문들 나왔었거든요. 네. 올해도 어떤 발언을 할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국내 외환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여파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재돌파했으며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8.2원이나 오른 1,397.8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면서 위험자산인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된 겁니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초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로 치솟으며 강달러 기조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위해 협상 대상국을 상대로 통화 절상 압박을 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 달여 만에 1,390원대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널뛰기 환율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S&P, 피치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고요.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인 재정 적자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인데다 S&P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때에도 달러 강세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환율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인위적 조정에 대한 경계심이 혼재하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우리 시장의 투심도 약해졌습니다. 예고됐던 강등이었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의 회복이 빨랐다는 점에서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낙폭이 거셌지만 신재생에너지 등은 개별 이슈를 타고 급등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언한 데다 지난주 미국 공화당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까지 발의하자 국내 태양광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 새 우려를 키웠던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대형 화재 여파로 오늘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광주 공장은 연 1,200만 개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연간 생산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금호 타이어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36%, 하나투자증권은 29% 하향 조정하는 등 금호 타이어를 향한 증권가의 눈높이 낮아지고 있고요. 반면 경쟁사인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엔 반사이익 기대감 유입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올해 새로운 황제주로 등극한 삼양식품. 지난 금요일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상승 출발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화된 데다 고평가 우려까지 나오며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식품업종 주가 수익 비율은 평균 13배 정도 되는데 현재 삼양식품의 PER은 30배 수준으로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PBR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월등하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여타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생산 능력 확대를 기점으로 고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며 고평가 우려도 잠재워질 것이라 분석합니다.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 수요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올해 상반기 준공되는 밀양 2공장과 오는 2027년 가동될 중국 신공장을 통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PER과 PBR도 점차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성장세와 수익성이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이유에 증권가의 목표가 17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79개 저축은행 CEO와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부실 PF 정리를 서두를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희 기자,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에 불러 모았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CEO와 임원을 불러 모은 것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강하게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전년 대비 1.97%포인트 오른 8.52%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PF성 대출 연체율은 18.9%로 10%포인트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3일까지 각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오는 6월까지 연체 채권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선 무리한 수신 확대가 다시 고위험 PF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신 심사 기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몰리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연체율이 높은 10여 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의 표본 점검과 달리 정밀 실사 형태로 진행되는데 기존보다 3배가량 많은 20명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PF 대출 규모는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2조 9천억 원이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합니다. 당국은 가격을 조정하면 지금도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살 사람이 없어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검사로 남은 부실 자산 정리에 무리한 압박을 가할 경우 오히려 저축은행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리 속도는 시장 수요와 당국의 정책 유연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보름 만에 3조 원 가까이 불어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산금리를 내린다는 건 결국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달 들어서 가계대출이 다시 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5월 들어 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월 말보다 2조 9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 증가 속도가 월 말까지 유지된다면 5월 한 달에만 6조 원 가까이 급증할 수 있는 건데요. 올해 1월만 해도 뒷걸음쳤던 가계대출은 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로 늘어난 주택거래에 따른 대출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낮아진 금리에 국내외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며 빚을 내 투자하는 B2 현상이 늘어난 것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있죠. 규제 시행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까지 겹치면 다음 달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가계대출이 늘면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금리를 올려오곤 했는데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췄다고요?
네, 국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의 조정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다른 대형은행들이 한두 차례 가산금리를 인하했을 때에도 이 국민은행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런 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점에 금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가산금리는 은행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마진인데요. 이를 깎으면서까지 대출 금리를 낮췄다는 건 전략적인 판단으로 좀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국민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적정한 성장세 유지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결국 대출 자산을 일정 수준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적정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는 건 결국 뭐 그동안 충분히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올해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월별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대 은행 평균 0.86%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이 정부가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약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상당한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간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이 정부 재원 기반의 정책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나 신규 취급액 중 50에서 70% 정도가 정책 대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책 자금이 우선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신 여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재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이 대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 금리를 먼저 내려서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당장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자, 은행들 마진도 줄어들 텐데 결국 좀 마진을 줄이더라도 대출 총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금 등 수신으로 돈을 모으고도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 4대 은행 중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자 마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기로 순이자 마진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인 만큼 이 수익성 방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 인하로 인한 마진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이 금리 경쟁을 통해 대출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네. 이 국민이 발표한 이후 농협은행도 오는 22일부터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 금리를 0.45%포인트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국민과 농협이 금리 경쟁을 시작한 만큼 다른 은행으로도 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더 많은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그 깨끗한 세상 향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서 제2의 월급 통장으로 불리는 배당 상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운용사들이 앞다퉈 월배당 ETF를 출시하면서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배당 ETF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선 그에 앞서서 ETF에서의 배당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ETF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을 모아서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 들어 배당주 관련 펀드, 특히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원이 유입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 3천억 원이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 그리고 다가오는 국내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역시 배당인데 배당 규모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 배당 ETF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이 분배금 규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 분배금을 지급한 ETF는 약 550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00개에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기간 주당 평균 분배금도 190원대에서 1년 전보다 1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가 주당 10,000원의 분배금을 지급해서 유일하게 10,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가 8,900원대, 솔 국고채 3년이 5,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시장에 배당 ETF 상품이 500여 개나 되는데 이 가운데 뭐 주목할 만한 상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배당 관련 상품 중에서도 매달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원한다면 월배당 ETF를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증권업계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월배당 ETF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월배당 ETF는 10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당 주기가 짧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ETF는 배당 지급을 위해서 자본을 줄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기존 기초자산 구성, 운용 방식, 세금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네, 뭐 정기적인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월배당 상품이 특히 인기가 높은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는 추세고 정부도 주주 환원 정책 강화와 배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글로벌 정치, 경제적 변수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달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형 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를 선호하다 보니 운용사들은 신규 배당 ETF를 월배당 구조로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월 분배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월배당 ETF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